BPA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 동네에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셔서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도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하니 좋은 날씨와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라 믿습니다. 저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지금의 삶은 아주 안정적이고 화목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여기 채널에서 어떤 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저의 가족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참 힘들고 어렸던 시절이라서 파바지 않았던 저의 과거 이야기는 운명 같은 사연이라 닭다리만큼 재밌고 감동적이며 통쾌하기도 할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적어볼 테니 꼭 들어주시길 조선을 모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기억의 시작은 1988년이었습니다. 7살 어느 날이었죠. 뺑소니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나 이름, 가족 등에 대한 어떠한 기억도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 중 하나는 낡고 허름한 손목시계였어요. 어린 제가 착용하기에는 너무 크고 헐거웠어요. 그 손목시계가 제 부모님의 것인지 길에서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입원 기간 동안 사주에 따르면 제 보호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안을 하셨지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퇴원도 시켜야 하고 병원비도 받아야 하는데 밀어놓고 보니 눈에까지 아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저를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하여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몸을 잡히자마자 그곳으로 인계되었습니다. 그때는 88 올림픽이 한창이던 시기였는데 보호사분들이 올림픽만 엄청 봤다는 기억이 나네요. 며칠 뒤에 제 가족을 찾지 못하자 곧바로 고아원으로 옮겨졌고 고아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족이 있는지 원래 고아인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 지방의 고아원에 입소하게 되었네요. 처음 고아원 원장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으로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공무원들에 의해 데려가졌는데 그들은 친자식처럼 돌봐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나는 별다른 걱정 없이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이틀 후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고아원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하루를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끝내는 하루를 보냈어요. 원장님은 처음에 보였던 자상함은 사라지고 거칠고 상스러운 욕을 쓰며 말하는 분이었어요. 외도는 자주 일어나며 대부분의 아이들의 엉덩이엔 멍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원장님의 눈치만 잘 살펴보고 조용히 지내면 무사히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지만요. 이번에는 고아원에서 함께 지내는 형들과 누나들이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군대처럼 서열을 정하고 위치에 맞게 해야 하는 일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괴롭힘과 손찌검을 당해야 했답니다. 국민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제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얼굴에 붓기가 빠진 날보다 부어있는 날이 많았어요. 게다가 코에는 항상 코피를 막는 휴지가 꽂혀 있었죠. 그렇게 국민학교 내내 얻어터지며 버티는 게 일상이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형들이 저에게 고아원 동생들을 괴롭히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형들은 그런 나를 더욱더 강하게 괴롭혔습니다. 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가정문에는 나가 저로 변경되어야 하며 주어와 동사에 맞는 억양에 대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해결할 의지는커녕 뒷짐지고 구경하며를 해결할 의지는 더욱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뒷짐지며 구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맥락에 맞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셋째로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겠다고 판단해 15시 되던 해를 그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겠다는 판단을 하여 해가 바뀌던 15시에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쉽게 고친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문장이 더 자연스럽고 읽기 쉬워질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도시로 떠났고 본능적으로 일자리부터 찾아다녔습니다. 잘 곳이 없던 저는 숙식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다가 세차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걸 구경하니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잠자리를 제공해준다 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 팔다리가 엄청 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쳐서 12시간 넘게 일을 했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래도 그 지옥 같던 고아원을 생각하면 이것이 파라다이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았답니다.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죠. 하지만 모든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사장님을 제외한 선배들은 매일같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박태경, 차 한두 대 닦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다른 사람들 둘은 닦을 동안 너만 한 대 닦고 있는 거 안 보여? 형들은 월급을 저보다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뭐야? 아이, 새끼가 어른이 말하면 죄송하다고 사과할 것이지.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어. 자넨 사회생활도 처음이고 좋은 어른을 만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 제가 하는 행동에 잘못된 걸 하나도 느끼지 못했답니다. 핑계 같지만 늘 사악한 어른들만 만나서 곱게 듣고 반성하는 일 따위는 하지. 제가 뭘 잘못했기에 사과를 해야 할까요? 형들은 숙련된 사람들이고 월급도 저보다 2배는 더 받으시잖아요. 저는 새내기일지라도 월급이 더 적게 받으니 일하게 되는 차이는 당연한 거죠 아니겠어요? 저한테 잔소리할 시간이 아니라 다른 차 한 대 닦는 게 좋겠죠. 이 버릇없는 자식을. 보셨나요? 고을 출신이고 하소연이며 기어오르네요. 너, 일 끝나고 봐야겠어. 저는 전혀 겁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욕을 듣는 것이나 두들겨 맞는 것이라면 고아원에서 실컷 당해봤기에 조금의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해가지고 세차한테 이비립으로 마무리될 때 덩치 큰 세차장 형들이 저를 반원으로 둘러싸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표정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지금 이러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예상대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한참을 두들겨 맞았답니다. 아프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니까 악물고 참았어요. 얘야, 이 자식 독종이네. 이렇게 매를 맞아도 봐달라는 말이 안 나오네. 얘야, 안 아프냐? 겨우 15살짜리를 성인 5시 매질을 하면서 안쪽 팔리세요. 다 때려진 거면 그만 가도 되죠. 입에 코인 피를 바닥에 토하고 뱉어버리고 형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당당하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형들은 저에게 손가락 하나 톡 하지 않았고 일이 느리다고 욕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월급을 모았더니 10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제 목표는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 돈이면 공부를 하든지 자격증을 따든지 뭐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당당함에 기가 눌린 형들은 제게 말조차 걸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조용히 제 할 일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세차장에서 큰 문제가 생겨 큰 소란이 벌어졌어요. 사장님과 외제차 주인이 대화를 나누고 세차장 직원들을 집합시켰답니다. 얘들아, 오늘 밴드 차량 세차는 누가 했어? 그거 막내 태경이가 했을 거려. 그래, 태경아, 내가 벤츠를 세차했니? 제가 차 브랜드를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번 차 안에서 현금이 분실됐대. 100만 원 정도가 사라졌다는구나. 혹시 뭐 세차하면서 봤니? 아니요, 전 세차만 했을 뿐이에요. 손님 물건은 쳐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저를 싫어하는 형이 입을 열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보았어요. 아니, 우리가 다 봤어요. 당신이 그 손님 차 안에서 돈 봉투를 꺼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당신이 훔쳤을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도둑질 따위 하지 않아요. 사장님, 우리가 2 눈으로 봤다고요. 한 식구를 감싸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양심에 찔려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식이 도둑질을 한 게 분명해요. 제가 화가 났지만 사장님과 차 주인에게 누명을 벗기려고 설명을 했어요. 제 친구들이 저를 그동안 괴롭힌 일과 몰래 때린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괜히 말을 지어내서 저를 난감하게 만드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차 주인도 마찬가지였고요. 태경아, 차 주인이 화가 많이 나셨다. 지금이라도 돈을 돌려드리면 신고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어서 돈을 가지고 오너라. 사장님, 제가 훔쳐가지 않았어요. 저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돌려주던가 하죠.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때 세차장 안에 있는 제 가방을 뒤졌는지 형들이 제가 모아둔 100만 원을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저실기방에서 나왔다고요? 제가 해서 모아둔 돈을 훔친 돈으로 둔갑한 거였죠. 그거 제자리에 갔던 해서 그 돈은 내가 일러둔 돈이라고 해요. 사장님이 주신 월급이란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지난번 월급으로 여자들이랑 술을 마시고 놀고 있다고 했었지. 너 같은 놈은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사장님, 당장 경찰에 신고하시죠. 제가 씩씩대면 화를 내자 사장님은 그 돈이 제 것이 맞느냐고 여러 번 물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제 돈이 맞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사장님은 돈 봉투를 받아들더니 손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손님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가 어려서 실수를 했네요. 넓은 아량으로 봐주세요. 네, 저는 돈만 찾았으면 상관없어요. 앞으로 교육을 잘 받도록 시키세요. 제 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마자 화가 치민 채 사장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도 내가 여기서 모은 돈이라고요. 당장 내놔주세요. 태경아, 너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겠냐? 착한 줄 알았는데 괴물 같은 놈이었구나. 당장 짐 준 뒤 여기를 떠나라. 제 돈을 받은 벤츠의 차는 떠나가자마자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제 돈을 찾을 방법마저 사라져버려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누명을 쓴 형에게 달려들어 분노의 주먹을 여러 번 날리고 세차장을 떴습니다. 결국 한 푼의 돈도 없이 다시 길거리를 걷게 되었지요. 금세 해가 지는 바람에 잠을 자기 적당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최애를 견딜 수 있는 장소를 찾아 한 상가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움츠렸지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돼서 온몸이 쑤셨습니다. 딱딱한 변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건물에 경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몰래 빠져나와 사실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생을 구한다는 구인 포스터를 본 후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당장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햄버거를 만드는 일은 매우 쉬웠으며 재미도 있었어요. 게다가 공짜로 햄버거를 몇 개씩이나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잠자리가 없어서 매일 삼가 화장실에서 대충 몸을 구겨서 잠을 자던데요. 하지만 햄버거 가게에서도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햄버거가 나왔다고 외치자 저에게 갑자기 화를 내던데요. 야, 너는 왜 알바생한테 그러냐? 무슨 말이야? 손님, 내가 여기서 햄버거 팔아주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네 뭐가 그리 불만이길래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면상을 보니까 햄버거 먹을 생각이 달아나잖아. 제가 하는 일은 햄버거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드리는 일이지. 웃음을 파는 일이 아니잖아요. 괜한 억지 부리지 마시고 햄버거나 가져가세요. 뭐야,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어? 그러더니 손님은 햄버거를 집어들고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야, 너나 실컷 처먹어라. 너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 점점 나오라고 그래요? 저는 얼굴에 범벅이 된 햄버거를 닫고 콜라를 집어들어 손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뭐야, 이 새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손님이 한 짓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때요? 기분 나쁘시겠죠? 와, 진짜 안 되겠네. 당장 점장 불러. 점장님이 나와서 손님에게 급증거리며 사과하고 겨우 손님을 달래서 보냈습니다. 얘야, 박태경. 너 진짜 뭐가 문제야? 손님들한테 좀 웃으면서 대해주면 더 나아. 너한테 컴플레인 들어온 게 몇 번째인 줄 알아? 점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요. 실수 한 번도 하지 않고 잘 해냈습니다. 얘야, 일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야? 여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당연히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하는 곳이란 말이야. 전화가 안 되겠다. 이제 못 봐주니까 그만둬 나가도록 해라. 알겠어요. 그럼. 그동안 이런 거 돈으로 주세요. 그래, 돈 줄 테니까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라. 저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고 또 쫓겨나요. 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손님들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애정 결핍도 심했고 어른들에 대한 적대심이 강하게 들어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하튼 저는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직업을 찾으려는 과정에서라는 곳에 들어가 재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미성년자라서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디에서든 구인 공고가 붙어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걸어 다녔다가 이번에는 당구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게도 다시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손님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장님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당구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어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한 곳에 정착해 살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극심하게 느꼈고 사춘기 제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후에 다른 알바를 시도했지만 다시나 결국은 고아 출전으로 끝나버린 게 책임없이 손님들을 다루며 불친절한 태도 때문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였어요. 저도 정말 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너무 지치고 어른들에게 질려버려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고 말았습니다. 괜히 세상에 태어나서 힘들고 고달픈 경험만 한다는 게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걸 포기하고 길거리 노숙자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다른 노숙자들이 말을 걸어오면 다른 곳으로 피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살고 싶은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려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료급식 차가워지면 대충 끼니를 때웠고 공원 같은 곳에서 누워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현실을 벗어날 방법은? 잠을 자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제가 18살이 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숙 생활이 익숙해져서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더 좋겠다고 느꼈어요. 세상을 비관하고 원망하며 나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로 했어요. 처음 시작한 나쁜 짓은 바로 무전채식이었습니다. 구수한 순대국밥집 앞을 지나가면서 너무 먹고 싶었죠. 그래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순대국 하나를 주문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한눈을 팔면서 냅다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을 거닐며 밖에 진열된 떡이나 닭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 슬쩍 집어서 옷에 감추고 달아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를 채워가며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반복했죠. 다행히 한 번도 잡히지 않아 제 무전채식과 음식절도는 계속되었고 바쁜 마음은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어느 날 입고 있던 옷에서 썩은 냄새가 심하게 퍼져나와 옷가게에 들어가 새 옷을 고르는 척을 하다가 역시나 도망쳤습니다. 그때 옷가게 사장이 제 뒤를 쫓아 나왔는데 매일 도망을 치며 단련된 나를 찾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쁜 짓이라는 것은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탈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계속 들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못된 짓만 있었던 나에게 하늘이 기회를 준 것 같아 좋은 일을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추운 겨울이어서 아파트 복도에서 몰래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코에서 매키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누가 무언가를 태우는 것은 아닌 것 같았고 어디선가 불이 난 것 같아요. 냄새의 근원인 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얼마 후 연기가 솟아나오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벨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고 싶었지만 노숙자인 저는 핸드폰이 없었으므로 옆집으로 갔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소방차를 부르세요. 옆집에 불이 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빨리 신고해야겠어요. 아, 그리고 아주머니, 죄송합니다만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빨리 구출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베란다로 옆집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베란다로 옆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좋을까요?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미래 없이 사는 노숙자예요. 세상에 미묘함이 없으니 좋은 일 한 번 하고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제가 당장 서둘러야 한다고 크게 말해 그에게 수긍하도록 하고 베란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저는 7층 높이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배관을 잡고 조심히 불이 난 옆집 베란다에 들어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어른 2명과 우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기를 안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건네주었고 기절한 어른들을 한 명씩 들쳐업고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 있던 주민들이 모두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는 그곳을 소리 없이 벗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좋은 일을 한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도왔더니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제 인생은 다시 노숙자에서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사람을 구하며 마음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세상과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맴도더군요. 그래서 그날도 뭘 훔쳐 먹을 만한 것이 없나 살펴보다가 단단히 향기로운 빵집을 지나쳐게 되었습니다. 저는 먹을 것을 발견하고 근처를 서성에 소불을 찍어 빵과 크림빵 2개를 살짝 훔친 후 도망쳤습니다. 제 뒤를 봤더니 다행히 아무도 뒤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뛰던 발을 멈추고 천천히 걸어갔죠. 그런데 앞에 경찰들이 다가와서 나를 붙잡았어요. 당신, 방금 빵을 훔쳤죠. 조금 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며 제가 처음으로 도둑질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경찰들은 쟤를 경찰차에 태우고 제가 빵을 훔친 것을 인정하라고 하니 어떤 변명을 해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경찰들은 저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절도죄로 체포하였죠. 마음을 비우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서에 도착하여 결국 유치장에 가게 되었습니다.